손흥민의 100번째 골은 아니나 다를까 전매트 거인 손흥민, 케인 콤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농담으로 부부가 아닌 이상 저런 콤비 플레이는 어려울 정도라고 극찬했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손과 케인의 조합은 벌써 EPL 33번째 골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램파드와 드록바 조합인 36골을 따라잡는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램파드와 드록바의 경우 골을 주로 뿌리는 램파드가 득점 기계인 드록바에 일방적으로 공급한 반면 해리케인과 손흥민은 윙어나 공격수 형태로 둘 다 골도 많이 넣으면서 어시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농담으로 부부 이상의 호흡이라는 것은 이 같은 형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자들도 이런 게 궁금했는지 무리뉴 감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12월 30일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드록바, 램파드와 손흥민, 케인 비교는 불가능하다라며 램파드는 스페셜 미드필더로 스트라이커 드록바에 볼을 공급했고 케인은 9번이고 손흥민은 윙어라며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손흥민과 케인은 어시스트와 골을 주고받기까지 하니 좀 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성립되기도 하면서 램퍼드와 드록바 같이 일방통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PL 리뷰팀의 팀 셔우드는 이에 관해서 손흥민은 좌우 모두 움직이고 중앙까지 소화하는 플레이어라면서 전세계 어느 팀에 가도 골을 만들어낼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특히 이번 골은 리즈를 상대로 펼쳐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골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팀이라고 수치가 말해준다는데요. 리즈는 이번 시즌에 EPL 리즈 시절 복귀를 꿈꾸며 17년 만에 강한 정신으로 무장하며 돌아온 팀인데요. 그 강한 정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들이 그 어느 팀보다 체력을 많이 쓰는 팀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리즈는 올해 EPL에서 가장 압박 수치가 강한 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시즌 최고 압박을 가하는 팀을 선정했는데 이를 나타내는 것은 PPDA로 6.7이라는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PPDA는 상대팀에게 패스를 허용하는 수치로 여기에는 태클, 가로채기, 몸싸움, 파울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수치에서 2위인 리버풀이 8.5를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리즈가 압박이 심한 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마다 실점이 2점에 가까워 그만큼 수비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는 팀이긴 합니다만 리즈 특유의 압박으로 손흥민한테 붙어서 안 떨어지면 그만큼 손흥민도 골 넣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손과 케인의 호흡 앞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케인은 손흥민 위치를 정확히 스캔한 다음에 근처에 공을 갖다 주었고 손흥민은 반타임 일부로 늦게 출발하더니 특유의 순간적인 스피드로 수비 둘 사이를 파고들어 득점했습니다. 수비들도 손흥민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손흥민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장면을 본 영국 BT 스포츠의 퍼디난드는 이에 관해 둘은 6년간 호흡을 맞췄고 서로 보완관계라고 말하며 케인이 공간을 보자마자 손흥민 생각이 일치하여 달려들어가는 것을 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허리케인은 마치 과거 맨유의 루니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어시스트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루니가 과거의 동료의 위치를 파악하고 호날두의 골을 많이 만들어주던 역할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손과 케인은 맨유 전성기 시절 루니가 호날두 등에게 패스 뿌려주던 느낌까지 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손흥민의 100번째 골은 영국 언론에 매우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그야말로 순도가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서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도 경기 이후에 손흥민의 골은 매우 특별하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갈수록 그가 어떤 플레이어인지 깨닫는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푸스카상 이후 100번째 골을 기록했고 특별히 이번 시즌에 PK가 없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이런 선수는 예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종의 희생정신과 겸손함을 겸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PK가 없는데 현재 EPL 득점 12골로 단독 2위를 기록했는데 대부분 스타 플레이어의 경우 내가 최고가 당연해 서양인들의 정서에는 손흥민이 PK를 안 차는 게 그저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감독 입장에서는 PK와 프리킥에서 서로 차겠다는 몽리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무리뉴는 이름을 말을 안 했지만 어떤 선수는 PK로만 10골을 넣었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특히 오늘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선수라는 의견은 계속 나옵니다. 앞서 EPL 리뷰팀의 팀 셔우드는 손흥민은 팀 플레이어라고 지적하면서 수비도 감내하는 등 감독에겐 꿈같은 선수라며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헌신하는 종류의 선수임을 드러내며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팀 셔우드는 손흥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가치 있는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그러한 수치가 통계로도 나왔는데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베스트 피니셔 항목에서 손흥민이 EPL 1위라고 말하며 골의 순도를 말해줍니다. 손흥민의 골이 PK만 안 넣었다고 골의 순도가 높은 게 아니라 골대 앞에서 난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호난사라고 불리웠던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난사했는지 잠시 뒤에서 손흥민과 비교해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득점 기대치 XG를 기반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선수를 선정했는데 여기서 손흥민은 118%를 기록하면서 해당 부분 1위를 꿰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경우 같은 기회에서 12골을 만드는데 다른 선수라면 오직 5골만 기록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PK도 안 차면서 피니시 능력도 높으니 얼마나 손흥민 골이 엑기스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손흥민이 좀 더 골 욕심을 내도 된다는 것인데요. 호날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도 호날두가 뛰었던 레알 마드리드행 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이죠. 호날두의 경우 2014년 레알 시즌부터 2020년의 유벤투스 시즌까지 한결같이 XG와 골의 값이 비슷합니다. 몇몇 시즌에는 피니싱 퍼포먼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까지도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통계로만 보자면 마이너스는 평균적인 선수였다면 그만큼 쐈다면 호날두보다 골을 더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호날두는 그만큼 골을 많이 넣는 포지션이고 단순히 통계로만 비교할 수 없는 상징적인 선수이지만 이 통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손흥민도 이제 좀 더 욕심을 내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기록을 보니 자신이 가진 실력에 비해서 너무 슛을 절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피니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슛을 그것밖에 안 쏴? 라면서 내가 감독이라면 경기당 슛을 최소 5개 이상 늘리라고 명령할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실제 손이 골대 앞에서 지나친 양보를 하기도 하죠. 이러한 맥락은 영국에서 손흥민이 100번째 골을 넣자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토론으로 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손흥민 저평가 이야기는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어쩌면 이것이 아시아, 특히 한국 선수들에게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좋기만 한 것이냐는 의문도 나오는데요. 박지성은 늘 저평가의 대명사로 불리웠습니다. 맨유는 2000년대 이후 가장 저평가된 맨유 선수 10명 중에 한 명으로 박지성을 거론했습니다. 퍼거슨은 2008년 챔스리그 결승에 박지성을 아예 제외해버린 것을 아직도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지성의 경우에는 묵묵하게 스트라이커들을 빛나게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강하게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다소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만 손흥민은 말 그대로 스트라이커로서 좀 더 포인트도 올리고 이제 토트넘 이후에 이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EPL 리뷰 팀 셔우드는 손흥민은 슈퍼스타이며 이런 선수가 열심히 뛰기까지 한다고 성실함을 극찬합니다. 그 가치로 보자면 슈퍼스타 플러스 알파임을 다양한 매체에서 손흥민을 저평가된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아무리 손흥민과 종신계약을 토트넘에서 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가지 수치로 봤을 때 손흥민을 저평가된 금액으로 묶어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7년 이상의 장기 계약과 주급 20만 파운드의 계약은 손한테도 큰 손해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라 다른 팀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피니싱 능력이 뛰어난 손흥민에게 다른 거대 팀들의 또 다른 제안도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한 터키 기자의 트윗을 인용해 지네딘 지단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손흥민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알이 내미는 계약서는 또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손흥민은 100억 자체로 다양한 한국 방역 체계를 비하했던 베트남이 최근 한국의 진단 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베트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점차 느는 추세를 보이자 한국에 헬프콜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몇몇 베트남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한국산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방역 요청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이후에도 현지 일부 언론, 시민들이 한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SNS에 최근 올라오고 있는 각종 합성, 이미지 사진들을 올렸다. 현지 누리꾼들은 삼성, 베트남에서 나가라, 이미 노키아, 소니가 있으니 삼성 따위는 필요 없다. 한국산 불매 운동을 벌일 것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비판의 대상이 한국 정부가 아닌 삼성 등의 한국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을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K-팝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던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처럼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
베트남에서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262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서 밀리는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 뚝.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지난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0.1%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불과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삼성이 중국 시장처럼 베트남 시장에서도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독일 시장 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월 베트남 오프라인 스마트폰 판매 시장 점유율은 30.1%다. 1년 전 50.9%에 달했던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무려 20.8%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80%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시장에서 갤럭시 S20 등 프리미엄급 모델과 갤럭시 A, 갤럭시 J 등 저가 라인업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는 박항서 감독을 갤럭시 S10 모델로 한 에디션까지 출시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 하지만 저가 시장에서 중국의 오포와 샤오미,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의 자회사 빈스마트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빈스마트는 2018년 12월 첫 스마트폰 V스마트 액티브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등장했다. 빈스마트는 첫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15개월이 흐른 지난달 무려 16.7%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빈스마트는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빈그룹과 연계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빈스마트는 지난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인사를 다수 스카우트까지 해가면서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빈스마트가 올해 출시한 V스마트 조이 3은 출시 14시간 만에 1만 2천 대를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V스마트 조이 3은 퀄컴 스냅드래곤 632 AP를 채택하고 2GB 램에 5000마 용량, 3개의 카메라를 달고 있다. 경쟁 모델인 갤럭시 A01과 샤오미 레드미 8A, 리얼미 C2 등과 비교해서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베트남 회사인 만큼 보증 정책과 고객 서비스 등에서 장점이 있다. 빈그룹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객들에게 빈스마트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A51과 A71 등 보급형 오지 모델 출시를 통해 시장 방어에 나선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저가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오지를 지원하는 폰으로 6.5인치와 6.7인치의 큰 화면의 쿼드 카메라, 4K 고화질 동영상 촬영, 6GB 램 등을 지원한다. 갤럭시 S20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24개월 이내 재판매할 경우 중고폰 가격의 5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프리미엄급 시장 점유율을 지켜서 점유율은 떨어지더라도 매출액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삼성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한우 서강대 교수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50%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중국계 회사와 시장을 양분했는데 베트남 기업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며 저가 시장의 소비층이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국 브랜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기 속에 달라질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자산.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반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배우기와 한국 칭찬 러시가 연일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현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 전문용어로 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상표와 그 상표의 이름이나 상징성에 관련된 자산이다. 브랜드 연구로 유명한 데이비드 아커 교수와 켈리는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와 연관된 브랜드 인지도, 연상 이미지, 지각된 품질, 고객 충성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개념을 한국이라는 국가에 적용해보면 대한민국은 인지도에서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연상 이미지는 한국은 어떻게 알려졌는가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6.25 전쟁을 겪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의 이미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브랜드 자산은 4가지 요소가 합쳐져 형성되는 것으로 근본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의 언론 및 주요 인사들은 연일 보도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배우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호평을 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 절반이 파산 예정인데 한국의 많은 것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회복될 때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일했던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이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히트작 디커플링의 저자 탈레스 테이셰이라 하버드대 교수는 근본 사태 이후 한국은 대박의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곳이란 좋은 이미지를 얻어 연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반대로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를 점령했지만 안전과 투명성이 문제되면서 외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은 신속한 대처와 방역,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제사회의 방역 모범국이 되면서 한국 경제는 벌써부터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12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비상시에 대비한 라면, 김치, 즉석밥 등 가공식품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지각된 품질 제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위상과 미래의 경제 전망이 높게 평가되는 반면 일본의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둔 듯 투명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었고,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 연일 500명이 넘어 누적 확진자가 4월 13일 현재 7,255명을 돌파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51개 기업이 도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온천 운영업체, 호텔과 요식업소 등은 이미 한국의 여행 보이콧으로 타격을 입은 곳인데 이번 전염병 사태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2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태 초기에 한국의 방역이 틀렸다고 비판하며 자국의 상황을 방치했던 일본은 지금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던 베트남도 이번 사태가 6개월 더 지속하면 절반의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고 한다. 베트남은 전 지역의 관광지를 폐쇄하고 모든 항공기의 베트남 진입을 봉쇄했었다. 한국도 글로벌 불황의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세계 11위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 과정을 보고 따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미 대한항국의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방역 대책을 배운 에스토니아는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스페인 3대 일간지 엘문도는 지난 7일 한국 자가진단 앱 사용률이 90%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대응을 상세히 보도했다. 스페인을 포함해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봉쇄령을 발령했으나 한국은 뛰어난 기술 역량과 투명한 정보 공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방역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다. 각국의 언론은
한국의 방역뿐만 아니라 한류를 통한 문화 강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아이스의 월간지 아이콘 4월호는 문화 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제목의 한국 문화 특집 기사를 4개 면에 게재했다. 곡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플라즈마 스크린뿐만 아니라 활력과 매력, 다양성